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지난 첫 만남에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했었죠.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윤덕 장관, 오세훈 시장 만나게 될 텐데 지난번에는 각자 입장이 워낙 팽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 분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좀 접점 찾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저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처음에 1차 회동하기 전에 뭐 살짝 흘러나온 얘기, 용산공원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한번 시장에 띄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먹힐 거라는 걸 이미 알았을 거고, 시장의 반응을 본 거고, 또 1차 회동에서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뉘앙스를 보면 용산공원 전체를 하는 건 아니다. 예. 주변에 뭐 훼손된 부지,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와 접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개발하자는 데는 지금 정부도 국토부에서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일부가 어디냐라는 게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의 어떤 쟁점의 차이인데, 다만 이제 서로의 좀 시장 논리를 떠나서 네. 약간의 좀 입장 차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제 서울시 수도권 쪽에 이제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가격이 안 잡히니까 뭔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용산은 서울 변두리의 공급 계획도 있지만 용산은 사실 좀 시각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정중앙에서. 예, 그게 뭐 용산공원 전체를 했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얘기한 그런 부지를 사용하든 아무튼 그런 시각 효과 때문에 뭐 근데 그게 아마 뭐 토지 오염 정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안에는 착공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해주고 싶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다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뭐 주변에 어떤 유휴부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하는 게 서울시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이제 시장 논리를 떠나서 서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쟁점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쪽이 얼마나 더 양보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지는 어떤 주도권을 좀 이쪽에 넘겨주고 이쪽에 넘겨주는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양쪽의 태도인가, 그거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난 첫 만남 때는 그 오세훈 시장이 용산의 그 근처에 있는 산재 부지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제는 탄천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탄천 물공원재생센터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용산공원이랑 규모도 조금 더 그거보다 크고 기간도 비슷할 거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거 현실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탄천도 거기가 이제 그 뭐 재생물센터이기 때문에 쉽게 예. 말씀 이제 하수 처리하는 그런 게 막 포함돼 있거든요. 그럼 저거를 만약에 없애고 저 주택을 지으면 저 처리 시설을 어디로 옮길 건데요? 그거는 또 대안이 없잖아요. 그 상암동에도 왜 제2소각장 때문에 예.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기 YTN에 있는. 그러니까 저거 시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치구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저것도 세월입니다. 예, 세월이고, 그리고 설령 저게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되잖아요. 저게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이거든요. 예. 당군 이래 최대 로또 분양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기다가 때려 넣을 것 같거든요. 예. 분양을. 그러니까 저거는 오히려 서울시 생각과는 다르게 투기를 조장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용산공원을 주택 그 부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보다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3명 중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였어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 용산에 이제 만약에 공원을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 한 10년 후에나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는 서울시에 있는데 저 공원을 훼손한다는 거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 여론은 당연히
저렇게 낮게 나오고 예. 저거를 아마 주변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되든 좀 빨리 공급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좀 접점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변동형 금리 그쪽으로 신청을 한 분들이 비율이 늘었더라고요. 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지금 신규 취급액,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 말고 이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들 보면 작년 12월에 고정금리 비중이 한 87% 그리고 변동금리 비중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올해 6월 달에는 고정금리가 38% 정도 됐고요. 예. 변동금리가 62%.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6배 정도 변동금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변동금리가 지금 더 싸졌기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은 싼 게 낫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금리가 좀 바뀌어서 변동금리가 더 싸진 겁니까? 원래는 고정금리가 더 안정적이고 변동금리가 이제 좀 높은 게 정상인데 지금 금리가 이제 은행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최고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가 최고 높은 게 6.6%, 국내 시중은행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5.9%거든요. 그러니까 0.7%포인트니까 1억을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70만 원 차이 정도, 예, 연간. 그리고 보통 한 뭐 6억 이러면은 한 뭐 400, 그죠? 7, 6에 40이니까 42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면 크거든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국채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미국 장기 국채물, 뭐 30년물, 10년물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미국 경제 미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워낙 돈을 막 쏟아붓고 예. 지금 인플레이션 높고 하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빨리 올라가는. 근데 그게 미국 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금리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국채를 팔 때 어느 걸 사겠어요? 미국 국채를 높은 사죠. 걸,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정형은 이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을 삼을 때 뭐 단계를 거쳐서 아마 최근에는 은행채까지 들어오지만 근데 단기 금리는 코픽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기준금리도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 보면 천천히 올라갈 거라 그러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장기 국채는 빠르게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제 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변동금리라는 게 뭐 3개월, 6개월 변동이 있는데 앞으로 코픽스나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도 바뀌고 그러면 3개월, 6개월마다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장기 국채가 더 올라간다면 예. 근데 지금 장기 국채는 거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사실 미국 국채 30년물이 지금 5.1%까지 올라갔는데 5%선 넘는 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그렇게 더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변동금리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변동금리가 더 고정금리보다 낮지만은 변동금리가 더 높아지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그게 근데 언제인지는 저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 중에 하나가 단기금리고 또 기준금리일 텐데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입장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그 채권시장 전문가들 의견 보니까 80%는 동결에 무게를 두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동결의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저번 이제 7월에 있고 이번에 8월에 금통위가 7월에도 전 동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자꾸 이제 근거를 드는 게 경제가 너무 좋고 그리고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예. 그럼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가 좋다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도 분명히 통계를 알고 있을 텐데 반도체 수출만 좋지 나머지는 안 좋거든요. 체감 경기는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변동에 민감한 그 산업이나 계층은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왜? 반도체는 돈을 계속 버는데
무슨 금리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나머지 반도체 이외의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결할 줄 알았는데 예,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올리고 이번 8월 달 내일 금통위도 올리면 우리가 백투백이라 그러거든요. 예. 2번 연속 올리는 거는 시장이 감당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 8월에 동결하지 않을까 내일. 근데 만약에 요번에도 금리를 올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는 입장에서도 연속으로 2번 올리는 건 부담이 될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가계비 2,000조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금리 더 오르면 취약 차주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기존에 우리 이창용 총재부터 쭉 지금 신용성 총재까지 기조가 뭐였냐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예. 반대의 논리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가계부채 또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논리대로라면 가계부채 줄이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기조와 똑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좀 안정이 됐고 네. 주로 이제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란 게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그런 비투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당 부분 제 생각에는 이제 운영자금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낙 저소득층은 뭔가 고정된 지출이 필요한데 예.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좋다고 내수 경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게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채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지금 가뜩이나 시장 금리는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예. 여기다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보면 시장 금리 더 점프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K양극화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쪽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그게 경제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물가나 경제 같은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고 그런 계층별 마이크로 어떤 취약계층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그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동반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자산 성격이 좀 다른데 왜 같이 오르는 겁니까? 이게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케빈 워시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했고 둘 다 제가 보기에 케빈 워시는 원래 임명하기 전에는 매파적 금리를 계속 올리고 물가를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임명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도 트럼프과예요. 예. 그냥 돈을 막 풀어서 경기를 띄우자. 그 말은 뭐냐면 달러화가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버리고 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달러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안전자산인 금이 가장 좋고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코로나 때 막 제로 금리 하면서 달러화가 엄청 풀었을 때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이다. 달러화를 디베이스먼트 가치 하락이 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금하고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국의 무모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그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방어 전략이죠. 그래서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